8월 15일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쉬는 날이었을 거예요. 아이들도 그냥 집에 가면서 놀고 있고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무도 몰랐죠. 그런데 군인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글쎄요, 그때 지나가던 아이는 군인이니까 군인 아저씨한테 인사해야지 하면서 인사를 하려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왜요? 군인 아저씨는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멋진 아저씨들이니까요. 얼마나 멋있어요. 나도 나이 먹으면 군인이 될 거니까 군인들한테 인사를 하려고 아이는 신나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죽었어요. 무엇에? 그 군인이 쏜 총이에요. 군인들의 총격은 거의 무차별에 가까웠습니다. 어린아이, 청년, 학생, 노인 할 것 없이 일단 쏘고 봤어요. 왜? 광주에 북한군이 들어왔다는 명령을 받고 갔거든요. 광주에 북한군이 있다는 게 정말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건 당시 군인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로 북한이 국민이라고 북한군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맨몸인 아기부터 때려잡을 일도 총을 쏠 일도 없겠죠. 그날 정말 북한군이 있다고 믿었다고요? 그러면 그날 3살 배기, 6살 배기 아기들은 왜 총을 쏴서 죽인 거죠? 그거에 대한 대답은 우리는 아직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날 전두환은 광주에 사람을 죽이러 가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내렸을까요? 당시 학생 운동이 퍼지고 있는 중이었고 그건 전두환의 독재에 굉장한 문제가 되는 부분이었어요. 전두환은 박정희와 같은 독재를 이룩하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을 처리하고 싶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뉴스는 굉장히 통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땡전 뉴스라는 말 아세요? 땡 하고 뉴스 시작하면은 전두환 대통령께서 라는 말로 시작한다고 해서 땡전 뉴스입니다. 웃기는 다르죠. 하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그걸 알고 있어요. 왜? 그걸 항상 봐오셨으니까요. 끔찍하게 그저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두환 대통령은 대단하다. 전두환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다. 전두환 대통령은 틀린 일을 할 리가 없다. 라고 그렇게 세뇌를 시작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독재자의 3S. 스포츠, 스크린, 그리고 지금은 말할 수 없는 그 단어. 네, 맞아요. 전두환은 스포츠와 스크린을 확실하게 장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스포츠, 88 올림픽 아시죠? 그것도 전두환 대통령 때 나왔으니까요. 그렇게 스포츠를 장악했고, 스크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뉴스 시간이 되면 무조건 전두환 대통령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신이 그 어떤 악행을 저지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광주 시민들은 북한군이라는 오명 아래에서 죽어갔습니다. 의사들은 피를 흘리면서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뽑아가면서까지 살렸고 광장에서 밥을 챙겨주던 시민들은 어떻게 해서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압박공대를 하고 응급처치를 배워가면서 일단은 사람들을 구해서 데려왔어요. 피냄새밖에 나지 않습니다. 거리 곳곳이요. 내 친구가 중요할까요? 지금 당장 내 형제, 내 부모님이 살아있는지도 몰라요. 혹시라도 내 아이가 있을까봐, 내 아이가 다쳤을까봐 병원으로 갔어요. 그런데 내 아이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흉측하게 변한 총탄으로 인해 변해서 시체가 되어 이 땅에 돌아왔습니다. 몸에 품에 안기지도 못한 채요. 그뿐일까요? 내 아이가 아직 살아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있지만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행방불명자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며칠 전 그 행방불명자들의 안매장한 터로 발견된 곳을 발굴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번에야말로 그분들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이번에 이제 가족의 품에 돌아가려면 좀 뭐셨을까요? 왜 그런 아픔을 우리가 겪어야 했는지 우리는 모르겠다. 전도환이 살아있을 때 그랬어요. 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내가 나쁜 놈이라고 한다. 나한테 제대로 당해본 적도 없으면서. 웃으면서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아직도 배 편하게 몸 뻗을 자리 있는 상태에서 죽었다는 게 너무 속이 뒤집혀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캐물어놓고 당신은 그렇게 평안하게 가셨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당신의 유골은 화장실에 쏟아버려도 아까운 지경이거든요. 도대체 어떤 하수구에 차어버려서 정화도 되지 못하게 만들어야 당신이 속이 뒤집힐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당신의 악행이 너무 강합니다. 부디 그 저승 속에서는 고통받길 바랄 정도로요. 저승이 있다는 말이죠. 저승이 있고 왜 그런 말 있죠? 귀신이 있는데 왜 저는 환자가 나? 그런 데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 업데이트를 마치 못했었군요. 오늘은 5월 18일 광주 민주항쟁이 일어난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책 역시 관련 책이죠. 소년이 온다. 한강의 작가의 소설입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한강 작가의 수상소감을 읽었었죠. 과거가 현재를 구할 수 있을까?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해답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날의 용기를 기억하게 되었기 때문에 현재를 구하고 오늘을 구해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날 우리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총탄 앞에 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같은 역사를 반복했겠죠. 그분들은 다음 분 한 분이 그렇게까지 대단한 분들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실 겁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대단한 분들이라 생각하지만 이거라도 해야겠다 해서 나가셨을 거예요. 그때 당시 저는 깨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실시간으로 나가 있던 사람들이 SNS에 올렸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헬기가 날라왔고요. 분들은 총을 들고 있었고요. 부모님 세대들은 얘들아 그러면 안 돼. 너희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죄 짓는 거야. 그러지 마. 하면서 필사적으로 자신의 아들 세대들을 말렸습니다. 어떤 시민은 탱크 앞에 그냥 스스로 몸을 막았고요. 시민들의 도움을 통해서 급하게 들어간 국회의원들은 일단은 주요 국회의원들은 회의장으로 향했고 보좌진들의 운동의 경험을 살려서 바리케이트를 쳤습니다. 왜? 총탕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총탕 막고 깨부수고 들어오는 군인들을 막아야 되니까. 가장 무거운 것들을 군인들이 들어올 만한 곳에다가 다 설치를 해서 바리케이트를 설치를 합니다. 일단은 이 전쟁 선포한 걸 비상계엄을 막아야 했었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이 도시는 다시 총탄에 사무치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광장을 나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전 나갔습니다. 광장 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좀 별것도 아니고 가지고 좀 웃기네. 아니면 광장을 좀 축제처럼 여기네. 약간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광장에 나갔던 사람들 모두가
항상 거기에서 구호를 외치다가 핸드폰을 한 번씩 봤을 거예요. 왜? 셀카 찍으려고? 아니면은 뭐 이 깃발 찍으려고? 아니면은 나 오늘 여기 왔어요 찍으려고? 아니에요. 갑자기 데이터가 후두둑 떨어지면서 전화 신호가 나가면요 도망쳐야 하거든요. 왜? 본인이 온다는 신호니까. 거짓말 같죠? 거짓말이었으면 나도 좋겠다. 하지만 저는 이미 한 번 그 정보를 알고 있었어요. 그 전에. 박근혜 정권 때요. 그때도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이들이 죽었고, 놀러 왔던 가족들이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나갔어요. 그 다음 광장은 또다시 총탄 속에서 사람들이 희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뒷받침해서 그 과거의 기억 중 하나인 5.18 민주화 항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좀 많이 무겁죠? 저는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빗속에서 서 있는 느낌이 들어요. 빗속에 저는 체육관 같이 사람들이 급하게 모여 있는 곳에 있고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 빗소리가 아니에요. 울음소리입니다. 안에는 관이 가득해요. 누구의 관일까요? 내 형제일까요? 내 부모일까요? 아니면 나의 친구일까요? 이름도 모르겠어요. 그냥 천이라도 덮어져 있으면 다행일 정도로 시간이 빼곡합니다. 5월이에요. 따뜻해질 시간이죠. 그런데 이 따뜻한 날씨에 보는 꽃이 아니라 내 친구의 싸늘한 시신입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이때 당시에 독일 기자가 극적으로 사진을 찍고 내용을 찍고 관련해서 펴뜨린 것이 다시 국내로 들어오면서 학생들에게 퍼져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게 우리나라라고 우리가 알고 있던 나라라고 라고 시작을 하면서 그게 본격적으로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의 학생 운동의 시발점 중 하나가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그 학생 운동을 하시던 분 중 하나거든요. 네. 택시 운전사에 나왔던 그 기자가 우연히 그냥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제발 알려달라. 전 세계에 알려달라. 우리를 알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라면서 알려달라고 외치고 제가 알기로는 그게 기자가 제발 우리나라에 이걸 알려달라 하면서 독일 기자를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알려진 그 일들은 전 세계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그 검열을 피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당시에 동아리들이 마냥 활발하게 움직였죠.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관련 영화 중에 강동원이 우리 만화 동아리인데 만화 보고 갈래? 해가지고 갈래요 하면서 딱 갔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당시 수많은 동아리들이 영화 동아리, 만화 동아리라는 이름으로 운동을 준비를 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야 영화 보여줄게 해서 보여준 게 그때 민주항쟁의 끔찍한 역사, 사람사건의 역사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들이 시발점이 되었죠. 학생운동이라는 게 뭐 학생들이 아는 게 없으니까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 일제강점기 때도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움직였던 운동들이 꽤 많죠. 대표적으로 3.1운동이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이 학생들의 운동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그런 민주주의를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삶을 구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과거는 미래를 구했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알려준 오늘의 책. 한강 작가의 소리명 원가입니다. 낭독이 시간을 가져볼까요? 매일 아침 새 관들이 합동 분향소가 있는 상무관으로 들어왔다. 큰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진 사람들의 것이었다. 땀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것에 번들거리는 얼굴로 유족들이 리어카에 관을 실어오면 너는 관 사이에 간격을 좁혀 자리를 만들었다. 저녁이면 계엄군과 대치한 외곽 지역에서 총을 맞은 사람들이 실렸다. 군의 총격에 직사하거나 응급실로 운만대 던지고 숨이 끊어진 이들이었다.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의 형상이 너무 생생해 끝없이 쏟아져 나오는 반투명한 창자들을 뱃속에 집어넣다 말고 온승 눈에는 강당 밖으로 뛰어나가 토하고 됐다. 코피가 잘 나는 체질이라 손주 누나는 이따금 고개를 뒤로 젖히고 마스크 위로 포장등을 누른 채 방탄청장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들에 비하면 너의 일은 여전히 어렵지 않다. 인원실에서 했던 것처럼 장부에 날짜와 시간을 적고 죽은 사람들의 인상착의를 기록했다. 모명천을 미리 적당한 크기로 잘라놓고 오핀의 갱제를 끼워넣고 바로 숫자를 기입할 수 있게 준비했다. 신원 확인이 안 된 사람들의 간격을 수시로 더 좁히고 방문대를 간격도 더 좁혀서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자리를 만들었다. 유난히 죽은 사람들이 많았던 밤에는 간격을 만들 겨를도 공간도 없어서 얼기설기 관들의 모서리를 맞대 모조리 붙여놓았다. 그 밤 빽빽히 강당을 메운 죽은 사람들의 모습을 문득 둘러보며 너는 마치 이곳에 집결하기로 약속한 군중 같다고 난 생각했다. 소리치지도 움직이지도 않고 손을 맞잡지도 않는 지독한 시치만을 뿜어내는 군중 속을 너는 장부를 겨드랑이에 끼운 채 빠르게 걸어다녔다. 정말 비가 쏟아지겠어. 강당을 나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넌 생각한다. 더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서 뒷뜰을 향해 걸어가다가 너무 멀어져선 안 된다는 생각에 건물 모퉁이에 멈춘다. 마이크를 쥐인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저들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무기를 돌려주고 항복할 순 없습니다. 저들이 먼저 우리 시민들의 시신을 돌려줘야 합니다. 끌고 간 시민 수백 명도 풀어줘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일어난 일들의 진상을 전국에 밝혀서 우리 명예를 회복시킨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런 다음은 총기를 반납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와 외치며 박수치는 사람들의 소리가 부쩍 작아졌다고 너는 느낀다. 군인들이 철수한 다음날 열린 집회를 너는 기억한다. 도청 옥상과 시계탑 위까지 빽빽하게 사람들이 올라가 있었다. 차량에 다니지 않는 바둑판식 거리에 건물 자리만 남겨놓고 수십만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물길처럼 출렁거렸다. 수십만 층의 탑을 아슬하게 쌓아 올리며 애국가를 불렀다. 수십만 개의 폭죽을 연달아 터뜨리는 것처럼 손뼉을 쳤다. 어제 아침 지수영이의 선주 누나와 나눴던 대화를 너는 들었다. 군인들이 다시 들어오면 시민들을 모두 죽일 거란 소문이 돌고 있다고. 공포 때문에 집회의 규모가 빠르게 줄고 있다고 그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그럴수록 우리들의 수가 많아야 함부로 못 들어올 텐데 느낌이 안 좋아요. 관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사람들은 점점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너무 많은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 피를 그냥 덮으란 말입니까? 먼저 가시는 분들이 눈을 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 끝이 갈라져 있었다. 반복되는 피라는 단어가 어쩐지 가슴을 답답하게 해. 넌 다시 입을 벌려 심호흡했다. 너한테는 몸이 없는데 어떻게 눈을 뜨고 우리를 지켜볼까? 지난 겨울 외할머니 임종을 너는 떠올린다. 가벼운 감기가 폐렴이 되어 외할머니는 보름 가까이 입원했다. 기말고사가 끝난 토요일 오후 너는 가벼운 마음으로 엄마와 함께 문병을 갔다. 갑자기 외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해져 외삼촌 네가 서둘러 택시를 타고 오는 동안 너와 엄마 둘이서 임종을 지켰다. 어려서 외가에 가면 네가 기억하는 한 허리가 기역자로 구부러져 있던 할머니는 따라오니라 가만히 말하곤 앞장서서 걸어갔다.
방으로 쓴 어둑한 방으로 넌 따라 들어갔다. 외할머니가 창작 문을 열 거란 걸. 제사 때 쓰려고 둔 육아와 강정을 꺼낼 거란 걸 넌 알고 있었다. 네가 육아를 받아들이고 희죽 웃으며 외할머니도 실눈을 웃었다. 그 온화한 성품만큼이나 외할머니 인중은 조용한 것이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감고 있던 외할머니의 얼굴에서 새 같은 무언가가 문득 빠져나갔다. 순식간에 주검이 된 얼굴을 보며 그 어린 새 같은 것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몰라 너는 멍하니 서 있었다. 지금 상부관에 있는 사람들의 혼도 갑자기 새처럼 몸을 빠져나갔을까? 놀란 그 새들은 어디로 갔을까? 오래전 부활절 달걀을 먹으려고 친구들과 몰려간 성령학교에서 들은 것처럼 천국이나 지옥 같은 이국적인 곳으로 날아갔을 것 같지는 않다. 천국이나 보라 무섭게 만든 사고에서 나오는 것처럼 헝클어진 머리에 흰 옷을 입고 안개 속을 서성일 것 같지도 않았다. 빗방울이 너의 상고머리로 떨어진다. 얼굴을 들자 뺨으로도 이마로도 마구 떨어진다. 삽시가 내 빗발이 되어 쏟아진다. 마이크를 쥐는 남자가 다급히 외친다. 앉아주십시오, 여러분. 아직 추도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비는 언제 오신 혼내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른벽 팔라 속으로 들어온 산뜻한 빗물이 어닝 셔츠를 적시고 허리까지 흘러내린다. 혼의 눈물은 차갑구나. 팔뚝에 등에 소름이 돋는다. 비가 안 내리치는 출입문 처마로 너는 뛰어 들어온다. 도처감 나무들이 힘차게 빗발을 튕겨내고 있다. 계단 안쪽 끝에 쪼그려 앉아 너는 얼마 전 생물 시간을 생각한다. 며칠 나른하던 5교시에 식물의 호흡에 대해 배웠던 게 다른 세상의 일 같다. 나무들은 하루에 딱 한 차례 숨 쉰다고 한다. 해가 지면 길게 길게 이산화탄 숨을 내쉰다고 했다. 그토록 참을성 있게 긴 숨을 들이쉬는 나무들의 입각으로 저렇게 세찬 비가 퍼오고 있다. 그 다른 세상이 계속됐다면 지난주에 너는 중간고사를 봤다. 시험의 끝에 일요일이나 오늘은 늘어지게 자고 일어나 마당에서 정대와 배드민턴을 쳤을 것이다. 지난 일주일이 실감되지 않는 것만큼이나 그 다른 세상의 시간은 더 이상 실감되지 않는다. 학교 앞 서점에서 문제집을 사려고 혼자 집을 나선 지난 일요일이었다. 갑자기 거리에 들어찬 무장 군인들이 어쩐지 무서워 너는 천벽길로 걸어가 내려갔다. 신혼부부로 보이는 청년과 찬송가 책을 손에 드는 양복을 입은 남자와 감색 원피스 차림의 여자가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몇 차례 위쪽 도로에서 들리더니 총을 메고 군복을 쥔 군인 셋이 언덕배기를 타고 내려와 그 젊은 부부를 둘러쌌다. 누군가를 뒤쫓다 잘못 내려온 것 같았다. 아, 무슨 일입니까? 저희는 지금 교회에 양복 입는 남자의 말에 채 끝나기 전에 사람의 팔이 어떤 것인지 너는 보았다. 사람의 손, 사람의 허리, 사람의 다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보았다. 살려주시오! 헐떡이며 남자가 외쳤다. 운전하던 남자의 발이 잠잠해질 때까지 그들은 멈추지 않고 군복을 내리쳤다. 곁에서 쉬지 않고 비명을 지르다 머리채를 잡힌 여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너는 모른다. 덜덜 턱을 떨며 천병 언덕을 기어올라 거리로 헛성 관계에 펼쳐지고 있는 거리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의 책 소년이 온다. 어떠셨을까요? 그렇게 좀 굉장히 좀 실감나기보다는 건조하죠, 문장 하나하나가. 저는 그래서 한강 작가를 좋아했어요. 건조하기 때문에 오늘 감정의 톤이라고 해야 할까, 부여된 풍경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것들이 한강 작가의 장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 책에 나온 묘사들은 건조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괴로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택시 운전사, 화려한 휴가, 뭐 그런 영화 매체들로 우리 이 상황을 겪어
대충이나마 감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으로서 좀 더 알고 싶다면 누구든지 오늘 이 책을 꺼내드릴 겁니다. 소년이 온다를 읽고 이게 정말로 실제로 일어날 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있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건 소설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테니까요. 하지만 끝나고 나서 주석이나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문학 작가가 이 소설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취재를 하고 이 일을 얼마나 치열하게 알아왔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소설 쓰는 게 단순히 상상으로만 이루어지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소설도 그렇고 만화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제대로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자료가 너무 많았다는 이야기겠죠. 사실 저는 여행을 간다면 광주로 가고 싶었어요. 광주로 가서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런 게 아니라 광주에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직접 움직였던 분들의 이야기를 좀 더 잘 볼 수 있는 곳들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고 5.18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이번에 옛 전남도청이 복구가 되어 당시의 기록을 좀 더 생생하게 복구를 해놨다고 합니다. 옛 전남도청은 당시 시민들이 맞서 싸우던 것 중 하나였죠. 그리고 이거가 어떻게 좀 진실이 되었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정확한 증거도 아마 거기에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늘에서 쏜 조구탄의 흔적이 남아있었거든요. 5.18의 정확한 증거. 하늘에서 쏜 조구탄이 남은 흔적은 역시 옛 전남도청에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나고 우리의 역사를 배울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번에 광주로 가시는 게 어떨까요? 거기에서 여러분을 언제든지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과거가 거기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책 문강희 작가의 소년이 온다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평소라면 여러분의 오늘 하루 마무리가 좋은 마무리가 되길 바라면서 잘 자라고 말을 하겠지만 오늘 돌아가신 수국 선현들의 혼을 기리며 한 번쯤 묵념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자매도서 공장 명령이었습니다.